혈액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32살이 되던 해 나는 어머니의 의료 기록에서 발견한 한 장의 문서로 인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입양 동의서. 그것도 2명의 아이에 관한.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자 26해 동안 나를 키워온 여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오래도록 감춰왔던 비밀이 마침내 터져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지은아, 사실은 그 순간 나는 아직 몰랐다.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단순히 입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인생 도둑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누군가 일부러 나와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 했고 그 선택이 2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원래 살았어야 할 삶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산과 지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확히 43조 원의 기업 제국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에 의해 누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빼앗긴 삶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름은 강지은. 32살. 직업은 프리랜서 패션 디자이너.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는 습관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었다. 좁은 원룸에서 홀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 외곽 변두리 지역의 소음이 들려왔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쓰레기 수거차의 굉음, 골목 어기 떡볶이 가게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 거울 앞에 선 나는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180cm에 가까운 작은 체구.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지만 가끔 길을 가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빤히 쳐다볼 때가 있었다. 저 사람 닮지 않았어? 그럴 리가. 그분이 왜 여기 계시겠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처음엔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점점 더 자주 겪게 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대체 누구랑 닮았다는 걸까? 작은 작업실 겸 거실에는 천 조각들과 스케치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제 밤까지 작업한 드레스 디자인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이번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받은 주문이었다. 작은 웨딩숍에서 맞춤 드레스 3벌을 주문했고 납품 기한은 이틀 후였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바늘을 들었다.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업은 언제나 나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완성해가는 과정.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점심때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밥은 먹었니? 네, 엄마. 김밥 사 먹었어요. 또 김밥? 제대로 된 거 먹어야지. 요즘 일거리는 있고? 응, 괜찮아요. 이번 달은 나름 괜찮게 벌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 없이 혼자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오후 3시쯤 클라이언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디자이너님, 드레스 색상을 아이보리에서 순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추가 비용 드릴게요. 한숨이 나왔다.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상태인데 색상을 바꾸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평점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이 일에서 나쁜 리뷰 하나는 치명적이었다. 네, 가능합니다. 이틀 더 주시면 완성해 드릴게요. 답장을 보내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드레스의 재단을 마쳤다. 창밖을 보니 동네는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대저택을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일주일 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지나가던 사람이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고 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다. 59의 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고 가끔 어지럼증을 호소하셨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나를 불렀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뇌졸중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뇌졸중. 그 단어만으로도 무서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힘이 없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셨다. 지은아, 미안하다. 왜요, 엄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푹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끊어졌다. 다시 의식을 잃으신 것이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다음 이틀간 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딱딱한 보호자 의자에서 잠을 청하고 자판기 커피로 끼니를 때웠다. 클라이언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납품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부탁했다. 월요일 아침 어머니가 깨어나셨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다. 엄마. 지은아. 있니? 네,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떨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급하다는 표정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고 힘껏 쥐셨다. 서랍. 집. 서랍. 집 서랍요? 뭐가 있는데요? 봐야. 해. 너가 알아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잠이 드셨다. 담당 의사는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작은 투룸 아파트. 30년 넘게 사신 곳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랜만에 맡는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세제 향과 된장찌개 냄새가 섞인 익숙한 집의 향기.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의 맨 아래 칸. 그곳에는 낡은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나씩 꺼내 펼쳐보기 시작했다. 내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기록,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평범한 서류들이었다. 그런데 봉투 맨 밑에서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서류 하나가 나왔다. 입양동의서.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류에는 2명의 여자아이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이 같은 쌍둥이.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이름이 강지은이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혈액형이었다. 서류에 기재된 강지은의 혈액형은 AB형. 그런데 나는 O형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정말 강지은이 맞는 걸까? 그 순간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가 떨어졌다. 접힌 메모지. 펼쳐보니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내 진짜 이름은 지은이가 아니야. 그리고 너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를 꽉 쥐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는 지은이가 아니다. 쌍둥이 언니가 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그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어머니의 메모를 수십 번 읽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조금 더 나아 보이셨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서류를 보여드리자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지은아, 제 진짜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제 쌍둥이 언니는 누구예요? 길고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내 진짜 이름은 서윤아야.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32년 전 어머니는 고아원에서 일하는 보육사였다. 가난했지만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해 겨울 한 여자가 쌍둥이 딸을 데리고 고아원을 찾아왔다. 그분은 정말 절박해 보였어. 아이들을 안고 울면서 이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했지. 그 여자는 재벌 가문의 며느리였다. 시집 식구들에게 쫓겨나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한 아이는 나중에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 그러니 두 아이를 바꿔달라고. 바꾸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쌍둥이 중 한 명은 장애가 있었어. 왼쪽 다리에 선천적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했지. 그 여자는 건강한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했어.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미안하다, 지은아. 아니, 유나야. 그때 엄마는 젊었고 그 여자가 주는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무 예뻐서 데려오고 싶었던 것도 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여자는 다시 오지 않았어. 몇 년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안에서 한 명의 아이만 데려갔다고 하더라. 건강한 아이를. 그럼 제 언니는? 내 쌍둥이 언니. 아니, 내가 원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아이는 그 집안으로 갔어. 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었다. 나는 원래 서윤아였다.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이. 하지만 어머니와 그 여자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고 건강한 아이가 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가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손에 키워지며 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엄마, 제 다리는 멀쩡한데요? 내가 3살 때 수술을 받았어. 당시 한 의사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고아원에 오셨는데 내 다리를 보시고는 수술해 주셨어. 기적적으로 완치되었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길을 가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던 이유. 쌍둥이 언니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 집안이 어디예요? 제 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태양그룹. 서진호 회장의 외동딸. 서지은 부회장이야.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태양그룹. 대한민국 3위의 재벌그룹. 자산 규모만 43조 원. 그리고 서지은 부회장은 최근 회장직을 승계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인물이었다. 내가 봤던 뉴스 화면들이 떠올랐다. 서지은 부회장. 냉철한 경영인으로 유명한 차갑고 완벽한 여자. 그리고 나와 똑같이 생긴 얼굴. 그럼 제가 원래 그 집안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래 서윤아였어. 서진호 회장의 외동딸.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원래 재벌가의 딸이었다. 43조 원의 상속자였다. 하지만 한 번의 바꿔치기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나와 똑같이 생긴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여자가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그 여자를? 아니면 나를 버린 친어머니를?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 역시 답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서지은이 정말 내 쌍둥이인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내 인생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윤아. 그것이 내 진짜 이름이었다. 32년 동안 강지은으로 살아왔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다. 서지은 부회장을 검색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태양그룹 서지은 부회장, 유럽법인 매출 200% 증가 달성. 아이스퀸의 귀환, 서지은 부회장 회장 승계 초읽기. 완벽한 경영인 서지은, 사생활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 기자회견장에서 차갑게 미소 짓는 얼굴, 해외 출장 중 공항에서 찍힌 사진. 그리고 그 얼굴은 나와 똑같았다. 물론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세련되고 우아했다. 값비싼 옷과 완벽한 화장, 흐트러짐 없는 헤어스타일.
반면 나는 늘 편한 옷을 입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으며 머리는 대충 묶고 다녔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다. 특히 눈매와 인매의 곡선, 이마의 넓이, 턱선의 각도. 모든 것이 일치했다.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유전자가 만들어낸 완벽한 복사본이었다. 더 놀라운 발견도 있었다. 서지은 부회장이 유독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걷는 영상이 포착된 것이었다. 기사에는 어린 시절의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선천적 장애였다. 바꿔치기가 불완전했던 것이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서지은의 가족들은 그녀를 치료했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연민? 아니면 묘한 연결감?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최고의 의료진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나는 만약 바꿔치기가 없었다면 나도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직접 만나야 한다. 서지은 부회장을. 그리고 DNA 검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중 하나였다. 비서진이 삼엄하게 지키고 일정은 분 단위로 관리되며 사적인 만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때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다. 태양그룹의 패션 브랜드 루미나에서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을 연다는 공고를 본 적이 있었다. 당선자에게는 1년 계약과 함께 신규 컬렉션 디자인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이 바로 서지은 부회장이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회였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다. 내 인생 최고의 디자인을 만들어야 했다. 단순히 공모전에 당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지은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주제는 이중성으로 정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진실. 하나의 드레스지만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디자인. 흰색과 검은색이 교차하며 빛의 방향에 따라 다른 패턴이 드러나는 특수 원단을 사용했다. 그것은 나와 서지은을 상징하는 디자인이기도 했다. 똑같은 DNA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마감일 전날 완성된 디자인과 샘플을 제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이었다. 2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축하합니다. 강지은 디자이너님의 작품이 최종 3인에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태양그룹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손이 떨렸다. 드디어 그녀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요일 오후 태양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다. 35층짜리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주변의 다른 빌딩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다. 이곳에서 43조 원의 제국이 움직이고 있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23층 임원회의실. 다른 2명의 최종 후보자들도 이미 와 있었다. 모두 나보다 경력이 훨씬 많아 보이는 디자이너들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 김민준 디자이너님 준비해주세요. 비서의 안내에 따라 첫 번째 디자이너가 회의실로 들어갔다. 30분 후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두 번째 박서연 디자이너님. 두 번째 차례였다. 그녀 역시 25분 만에 나왔고 약간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지막 강지은 디자이너님. 내 차례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거대한 회의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길게 늘어선 테이블 끝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서지은 부회장.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절제된 액세서리,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 그야말로 아이스퀸이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시작하세요. 그녀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디자인 콘셉트, 원단 선택의 이유, 타겟 고객층. 모든 것을 최대한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중성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으로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진실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처음으로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펜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입이 살짝 벌어지고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똑같이 충격받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사진으로 수없이 봤지만 직접 마주하니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만 거울 속 내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지은입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인사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나가주세요.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네. 나가달라고요. 지금 당장.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됐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회의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가 책상에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비서가 다가왔다. 디자이너님,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다. 23층 회의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였다.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충격, 두려움, 그리고 뭔가 더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태양그룹 비서실이었다. 강지은 디자이너님이시죠? 서지은 부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개인적으로요? 네. 공모전과는 별개로 사적인 자리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라베니르 레스토랑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라베니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하려면 석 달은 기다려야 하는 곳이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그녀가 나를 만나려는 걸까? 공모전 결과를 알려주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적인 이유. 그렇다면 그녀도 느낀 것이다. 우리 사이의 이상한 연결고리를. 저녁 7시 라베니르에 도착했다. 고급 레스토랑에 걸맞지 않은 내 차림새가 신경 쓰였다. 가진 옷 중 가장 괜찮은 원피스를 입었지만 입구에 선 다른 손님들의 명품 드레스에 비하면 초라했다. 강지은 디자이너님이시죠?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레스토랑 안쪽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우아한 공간.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가 앉아 있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정장 대신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고 머리를 내려 자연스럽게 흘렸다. 화장도 연하게 했다. 차가운 부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보였다. 앉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서 어제의 떨림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밀어왔다. 이걸 보세요. DNA 검사 동의서였다. 당신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도 조사했어요.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알게 됐죠. 당신이 고아원 출신이고 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입양됐다는 것. 그런데 그 이름이 제 이름과 똑같다는 것.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저도 어린 시절 기억이 흐릿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가끔 꿈에서 누군가를 보거든요.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 그 아이가 우는 꿈. 매번 같은 꿈을 꿔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도 같은 꿈을 꾼 적이 있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는 꿈.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쌍둥이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원하던 바예요.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쌍둥이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원래 당신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뜻이죠.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온 거예요? 뭘 원하는 거죠? 진실이요. 저는 그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 그 다음에는요? 당신은 뭘 할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몰랐다. 진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DNA 검사를 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만나요. 그때 결정하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샘플을 채취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일주일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검사 결과를 받는 날 나는 아침부터 손이 떨렸다. 오전 10시 검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강지은 씨와 서지은 씨, 두 분 다 오셨나요?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검사실의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하고 있었다.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단 한 가지만 반복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쌍둥이다. 나는 서윤아다. 그녀는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검사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그녀가 먼저 말했다. 커피 마실래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요. 돈, 지위, 아니면 복수. 내가 그녀의 말을 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정체성을 알고 싶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럼 이제 알았잖아요. 당신은 서윤아예요. 서진우 회장의 딸이고 태양그룹의 진짜 상속자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하지만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동안 저는 강지은으로 살아왔고 당신은 서지은으로 살았죠.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럼 그냥 모른 척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보상을 할게요. 얼마가 필요해요? 순간 화가 치밀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 원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몰랐다고요. 이 모든 게 우리 아버지가, 아니, 당신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라는 걸. 뭐라고요? 서진우 회장이요. 당신의 친아버지. 그분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조사했어요. 왜 우리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알아냈죠. 그녀가 핸드백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서진우 회장의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당신의 친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재벌가에 시집왔지만 시댁의 구박을 심하게 받았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왼쪽 다리. 그 장애. 시댁에서는 장애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재벌가의 체면이 깎인다고. 그래서 회장이 직접 계획을 세웠어요.
건강한 아이만 데려오고 장애아는 버리기로.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네. 하지만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장애가 있던 당신 대신 건강한 아이를 고아원에 남기고 당신을 데려간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진짜 딸이라는 걸? 몰라요. 쌍둥이였으니까 구별할 방법이 없었겠죠. 그냥 건강한 아이를 데려왔다고 믿었을 거예요. 제 친어머니는요?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하는데 그녀가 말을 흐렸다.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요. 혹시 진실을 알고 있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전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이 화내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도. 하지만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진짜 아기는 따로 있어요. 서진호 회장. 나의 친아버지이자 모든 것을 계획한 장본인.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다. 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아군도 아닌. 하지만 공통의 목표가 생겼다. 진실을 밝히는 것. 서지은. 아니, 이제는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제안했다. 우리 협력해요. 협력? 네. 서진호 회장을 상대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도 그분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는 게 견딜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속은 것이다.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하나예요. 제가 내부자잖아요. 회장의 딸이고 부회장이에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켰다. 지난 몇 년간 수상한 거래들을 추적했어요.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증거만 확보하면 회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럼 당신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진짜 상속자예요. 저는 그냥 대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30년을 살았잖아요. 그 시간도 가짜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죠.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함께 싸워요.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증거 확보였다. 서지은이 내부 정보에 접근하고 나는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장의 비자금 계좌를 찾아야 해요. 케이만 제도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회계팀 자료를 뒤져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회장의 측근들이 많거든요. 다음 2주일 동안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서지은은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남아 자료를 수집했고 나는 어머니의 지인들을 수소문해 과거의 증언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있어요. 서지은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비자금 계좌요. 3천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탈세 증거도 확보했어요. 정말이요? 네. 이것만 있으면 회장을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검찰에 고발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려요. 수만 명의 직원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서지은의 말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회장을 직접 대면해요. 그리고 협상을 해요. 협상? 네. 회장직 사퇴와 자백. 그 대가로 회사는 지켜주는 거죠. 위험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 달 후 우리는 서진호 회장을 직접 만났다.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평생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 곳이었다.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 와봤을지도 모르지만 부회장 무슨 일인가? 갑자기 급하다고 하니 회장이 서지은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제 쌍둥이 언니예요. 서지은이 차분하게 말했다. 뭐라고? 정확히는 제가 쌍둥이 동생이죠. 이분이 진짜 서윤아예요. 회장님의 친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DNA 검사 결과예요.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일란성 쌍둥이. 그리고 혈액형 비교 자료도 있어요. 제가 AB형이고 서지은 부회장은 O형이죠. 회장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더니 AB형이시더군요. O형 자녀는 나올 수 없어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서지은이 말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 명이 장애가 있었고 회장님은 그 아이를 버리기로 했죠.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으니까. 그럴 리가. 그리고 어머니는 3년 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정말 사고였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당신들이 뭘 원하는 건가? 진실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책임. 책임? 회장님은 제 아버지예요. 하지만 저를 버렸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세요? 나는 몰랐네. 당신이 그 아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애초에 아이를 버리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비자금 계좌, 탈세 증거, 횡령 기록. 이것만 있으면 회장님은 감옥에 가셔야 해요.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협상을 하죠. 회장직에서 사퇴하세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공개하세요. 대신 우리는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지 않겠어요. 그건 회사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회사는 제가 맡을 거예요. 서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요.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고 잘 알아요. 제가 회장이 되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는 가짜라고요? 알아요. 하지만 직원들은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요. 회장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가 졌어. 해시태그 신 10일 진실의 폭로.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진우 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였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태양그룹 회장의 긴급 발표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뉴스거리였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은 늙어 보였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저는 오늘로 태양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다. 쌍둥이 딸 중 한 명을 버리려 했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바뀐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것. 저의 친딸 서윤아는 30년 동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반면 다른 아이는 부유하게 자랐죠.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무도 질문조차 하지 못했다. 후임 회장은 서지은 부회장이 맡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 회사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상이 뒤집혔다. 모든 뉴스의 톱기사였다. 태양그룹 회장의 충격 고백, 30년 바뀐 인생, 버려진 딸과 훔친 인생. 내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취재 요청, 인터뷰 제안. 모두 무시했다. 그날 저녁 서지은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당신이 진짜 상속자예요.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요. 싫어요. 뭐라고요? 저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당신이 하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자가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상속 포기각서예요. 제가 모든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해요. 서지은의 눈이 커졌다. 왜요? 43조 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나는 웃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당신이 가지세요.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죠? 제 디자인 브랜드 좀 도와주세요. 투자하고 키울 수 있게. 서지은이 웃었다.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정도야 얼마든지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같은 DNA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 3개월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로 시끄러웠지만 나는 조용히 내 일을 시작했다. 태양그룹의 투자를 받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서울 성수동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 크지 않지만 햇살이 잘 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었다. 유나 아틀리에라는 간판을 달았다. 강지은이 아닌 서유나로서의 첫 시작이었다. 언니, 이거 어때요? 이제는 서지은을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나는 동생이니까. 좋은데? 색감이 독특하네. 언니는 가끔 스튜디오에 들렀다. 회장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바빠졌지만 시간을 내어 나를 챙겼다.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걱정 마요. 이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이었다. 디자인을 하고 옷을 만들고 고객들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살. 어느 날 어머니가 스튜디오에 오셨다. 유나야. 이제 어머니도 나를 유나라고 부르셨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때. 됐어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키워주셔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효녀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모든 것이 용서되는 순간이었다. 6개월 후 내 첫 컬렉션 발표회가 열렸다. 이중성이라는 주제. 서울 패션위크의 신진 디자이너 특별전에 초대받았다. 100개가 넘는 좌석이 모두 찬 런웨이. 패션 에디터들, 바이어들, 그리고 언론사들이 모였다. 물론 바뀐 인생의 주인공이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한다는 이슈도 한몫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실력으로 증명할 자신이 있었다. 음악이 흐르고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다. 하얀색과 검은색이 교차하는 드레스. 각도에 따라 다른 패턴이 드러나는 특수원단.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나왔다. 각각 다른 스타일이지만 모두 이중성이라는 주제를 관통했다. 피날레는 마지막 드레스였다. 나와 언니를 상징하는 디자인. 완전히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른 두 개의 드레스. 모델 2명이 나란히 걸었다. 쌍둥이처럼 보였다.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다. 쇼가 끝나고 나는 무대에 올라 인사했다.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다. 일어서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언니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누구보다 크고 힘차게. 눈이 마주쳤다. 언니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는 더 이상적이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컬렉션 성공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서진우 회장이었다. 들어와도 되겠나?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모습은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랐다. 들어오세요. 그는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다. 좋은 곳이구나. 내가 디자인한 옷들이냐? 네. 재능이 있구나. 역시 내 딸. 그가 말을 멈췄다. 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지.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유나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알아요. 변명은 하지 않겠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다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너를 키운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셨구나. 네. 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너한테도 지은이한테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아버지 노릇을 말이야.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그걸로 충분하다. 정말 고맙구나. 그는 일어나며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뭐예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야. 내가 최근에 찾았어. 너한테 주려고 했던 것 같더구나. 친어머니요? 그래. 읽어봐. 그분이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담겨 있을 거야. 그가 나간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내 딸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쌍둥이라니. 2배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지. 하지만 내 다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는 무너졌어. 시댁에서는 너를 포기하라고 했어. 재벌가의 체면이 깎인다고. 너희 아버지도. 그분도 동의하셨지. 하지만 엄마는 할 수 없었어. 너는 내 딸이야. 완벽하든 아니든 너는 내 소중한 딸이야.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 너를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바꾸기로 했지. 건강한 지은이를 고아원에 남기고 너를 데리고 나오기로.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들이 너를 찾아냈어. 그리고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고아원 선생님께 너를 맡긴 거야.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믿었어.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돌아와서 너를 데려갈 거라고 약속했지. 하지만 엄마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유나야.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엄마가 못다한 사랑을 누군가 대신해서 줄 거야. 엄마가 그리울 때는 하늘을 봐. 엄마가 항상 거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친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리고 나를 키운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다. 내 진짜 어머니처럼. 나는 2명의 어머니에게 사랑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었다. 며칠 후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녁 먹으러 올래? 당연하죠. 언니의 집으로 갔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40평대의 넓은 공간에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와, 여기서 살아요? 응. 외로워. 언니가 쓸쓸하게 웃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 너도 여기 와서 살래? 진짜요? 응. 우리 쌍둥이잖아. 같이 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끄러워요. 나도 일찍 일어나. 회사 가야 하니까.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32년 만에 만난 쌍둥이와 한 집에 사는 것. 언니, 이거 입어봐요. 이건 너무 화려한데? 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도 입어봐. 우리 똑같은 옷 입고 회사 가볼까?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웃었다. 매일 밤 함께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잃어버린 32년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유나야. 응. 고마워. 왜요? 회사를 포기해줘서.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줘서. 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우리는 안았다. 같은 DNA, 같은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2사람. 이제는 진짜 자매가 되었다. 1년이 흘렀다. 유나 아틀리에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핫한 디자이너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다. 파리 패션 위크 초대도 받았고 해외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물론 처음에 화제성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디자이너님, 5분 후 쇼 시작이에요. 스태프가 다급하게 외쳤다. 알았어요.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였다. 모델들의 최종 피팅, 헤어, 메이크업 마무리, 음향 체크. 언니 왔어요? 객석에 앉아있을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응. 앞줄 중앙에 앉아있어. 화이팅! 심호흡을 했다. 1년 전과는 다른 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쇼가 시작되었다. 이번 컬렉션의 주제는 회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 각각의 드레스는 과거와 현재, 상실과 회복을 상징했다. 피날레 드레스는 순백색,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색. 쇼가 끝나고 나는 무대에 올라 인사했다. 스탠딩 오베이션.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객석에서 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린 인생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 서진우 회장. 아니, 이제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분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회장직을 내려놓은 후 그는 봉사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이 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였다. 유나야, 오늘 재단에 와볼래? 아버지의 초대로 재단을 방문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재활 치료를 받는 모습. 아버지는 직접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오, 잘했네. 대단한데?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봤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유나야. 용서해요. 이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오랫동안 안았다. 32년 만에 포옹이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다. 나를 키운 어머니, 언니인 서지은, 아버지인 서진호,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 언니가 최근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도 초대했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이상한 가족이죠?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진짜 엄마, 친아버지, 바뀐 딸들. 보통 가족은 아니네요. 하지만 행복해요. 언니가 말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그랬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었다. 유나야, 너도 남자친구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언니는요? 나는 사귀고 있잖아. 저도 곧 만들 거예요. 누구? 비밀이에요. 우리는 웃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제가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아동과 고아원을 위한 재단이에요. 놀라운 발표였다. 회사 지분은 이미 지은이에게 넘겼고 개인 재산도 이제 필요 없더군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요. 뭔데요? 가족이요. 진짜 가족.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나는 느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2년이 흘렀다. 유나 아틀리에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뉴욕, 파리, 밀라노, 도쿄에 지점을 냈고 연매출은 수백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나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여전히 직접 디자인하고 고객들을 만났다. 디자이너님, 이번 시즌 컬렉션 주제는 뭐예요? 신입 디자이너가 물었다. 가족이요. 가족이요? 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주제예요. 내 인생이 그걸 증명했으니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언니가 들어왔다. 유나야, 점심 먹으러 갈까? 좋아요. 우리는 함께 근처 맛집으로 갔다. 이제는 일상이 된 점심 데이트. 유나야, 너 결혼 생각 없어? 갑자기 왜요?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정말이요? 응. 프로포즈 받았어. 축하해요, 언니. 우리는 안았다.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사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소아과 의사.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혹시 김민준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써 있어. 우리는 웃었다. 다음 달 언니의 결혼식이 열렸다. 서울 최고급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재벌과 딸의 결혼식답게 화려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나를 키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언니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순백색 드레스. 내가 디자인한 것이었다. 언니를 위한 특별한 디자인. 예뻐요, 언니. 내가 속삭이자 언니가 웃었다. 결혼식은 감동적이었다. 신랑 신부의 서약, 양가 부모님의 축사,
그리고 축하 공연. 부케 던지기 순서가 왔다. 자, 미혼 여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도 억지로 끌려나갔다. 언니가 부케를 던졌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손에 떨어졌다. 유나 차례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피로연에서 김민준 선생님을 만났다. 축하해요. 부케 받으셨죠? 네. 우연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운명이죠.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저와 춤 한 곡 추시겠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6개월 후 나도 프로포즈를 받았다. 한강공원에서였다. 일몰을 보러 갔다가 김민준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서윤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뛰었다. 네. 대답은 빨랐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안았다. 한강의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행복해요. 나도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요? 가난하게 자랐고 정체성도 혼란스러웠고 가족도 복잡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정말이었다. 돈도 지위도 아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내 결혼식은 언니의 것과는 달랐다. 작은 채플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다. 50명 남짓.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와 형부 그리고 친한 친구들. 신부 입장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다. 유나야, 행복해야 한다. 네, 아버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지금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단 앞에 선 민준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긴장했어요? 너무요. 우리는 웃었다. 서약이 끝나고 키스를 나눴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로연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유나야,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엄마도 행복하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넌 이미 효녀야.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결혼 1년 후 나와 언니는 태양그룹 본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해가 지고 있었다. 유나야. 응. 우리 진짜 멀리 왔다. 그러게요.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후회하지 않아? 뭐요? 회사를 포기한 것. 43조 원을 포기한 것. 전혀요. 나는 웃었다. 언니는요? 나도. 오히려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가족을 알게 됐어.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유나야, 너 지금 임신했지? 어떻게 알았어요? 쌍둥이니까. 다 느껴져. 언니도요? 응. 동시에 임신했네.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이들도 친하게 지내겠네요. 당연하지. 우리처럼.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야경이 빛나기 시작했다. 43조 원보다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었다. 10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살고 있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언니는 40층, 나는 38층. 엄마, 이모한테 가도 돼? 내 딸 서아가 물었다. 그래, 가렴. 조심해서. 나도 따라갈래? 언니의 아들 준서가 뛰어왔다. 아이들은 매일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랐다. 형제자매처럼.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언니 부부, 내 남편 그리고 아이들. 할머니, 이거 봐요. 오, 잘했네. 어머니는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다. 아버지도 여전히 재단 일을 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무리하지 않으셨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지은아, 유나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들 덕분에 아버지가 행복하다. 정말 고맙구나. 저희야말로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우리는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누군가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다. 빼앗긴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되찾은 인생으로 끝난 이야기. 돈도 지위도 아닌 진짜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찬 인생.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삶이었다.